오토바이 기사님이 설날을 쇠로 고향에 가는 젊은 여성을 도왔고 5일 후 받은 한 통의 전화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떡국이 끓는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골목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갈비찜 냄새가 공기 중에 스며들고 곳곳에 걸린 반짝이는 등불 아래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광주의 온 동네가 새해맞이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한 늙은 모습이 작은 골목을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송상철 씨의 마른 어깨가 오래된 옷 속에서 더욱 움츠러드는 듯했습니다. 고단해 보이는 얼굴, 그의 두 눈에는 그 어떤 명절의 기쁨으로도 달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 있는 비좁은 쪽방에 도착한 송 씨는 작은 밥상 옆에 말없이 앉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차가운 밥그릇과 몇 조각의 메추리알 장조림이 마치 그의 삶을 감싸고 있는 공허함처럼 고유히 놓여 있었습니다. 젓가락질 한번 씹는 순간마다 아내가 입던 옛 설날이 떠올랐습니다. 장롱 한 구석에는 세상을 떠난 아내의 사진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분주하게 준비하던 아내의 손길, 각종 채소를 가지런히 다듬던 모습. 여보, 가족들만 다 같이 모이면 어떤 설날이든 완벽한 거예요. 아내의 다정한 목소리가 여전히 마음속에 울리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방에는 그 혼자뿐이었습니다. 여보, 송 씨는 목이 메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은 슬픔으로 흐려졌습니다. 또 한 번의 설날인데 난 이제 누굴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소. 숨막히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었던 송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외투를 걸쳤습니다. 밖에 나가서 뭐라도 하면 좀 낫겠지. 그는 이리 자신의 슬픔을 잊게 해주길 바라며 밖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골목 입구에 다다랐을 때 송 씨는 길가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젊은 여성을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는 가방을 꼭 껴안은 채 작고 여린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찬바람에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송 씨가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씨, 설날이 코앞인데 왜 여태 여기 앉아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는 오랫동안 운 듯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하게 떨렸습니다. 아저씨, 저 소매치기 당했어요. 이제 집에 갈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은 송 씨의 외로움을 가르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아내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지만 이번에는 아내가 예전에 도와주었던 낯선 아이의 기억이 함께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뼛속까지 시린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아내는 길가에 서 있던 굶주린 소년에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끓여주었습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아요. 아내는 그에게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송 씨는 아가씨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집이 어딘데 그래요? 강원도예요. 근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녀의 눈은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듯했지만 애써 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손은 빈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송 씨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명절인데 집에 가지 못한다니.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그가 늘 안고 살던 상실의 고통, 무력감을 건드린 것입니다. 아가씨, 송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설날은 누구나 집에 가야 하는 날이에요. 걱정 말아요. 내가 도와줄게. 아가씨는 놀란 듯 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저씨, 나도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아가씨 도울 정도는 돼요. 아무 생각 말고 갑시다. 송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외투를 여몄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가씨도 그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찾은 듯했습니다.
송 씨는 근처에 세워둔 낡은 화물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작은 골목의 정적을 깼습니다. 떠나기 전 송 씨는 어두컴컴한 자신의 쪽방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지만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화물차는 두 낯선 사람을 태우고 고향으로 가는 여정을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은 여전했지만 그날 밤 공기는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윤서아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빈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몰랐지만 지친 눈빛이 송 씨의 주름진 얼굴에 닿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저씨, 저는 봉제 공장에서 일해요. 1년 내내 돈을 모아서 부모님께 드릴 작은 선물을 샀어요. 그런데 오는 길에 소매치기를 당해서 차비랑 설 선물까지 전부 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막혀 뚝뚝 끊겼습니다. 송 씨는 서아의 끊어지는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그는 온 세상의 슬픔을 짊어진 듯한 작고 연약한 젊은 여성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설날 저녁 식사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서아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에게 말하듯 목이 쉰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송 씨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서아를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머니에는 명절 며칠을 버틸 수 있는 약간의 돈이 남아 있었지만 이 돈을 그녀에게 준다면 그는 살며시 눈을 감았고 오래된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몇 년 전 그가 젊고 열정이 넘쳤을 때 그는 아내와 함께 여동생을 설날에 고향에 데려가기 위해 푼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고 집안의 귀중한 물건까지 팔아야 했습니다. 그의 귀한 길은 매우 힘들었지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억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아내가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다는 것이 그에게는 평생의 후회로 남았습니다. 눈을 뜬 송 씨는 다정하면서도 단호한 눈빛으로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설날에 집에 못 가면 얼마나 슬픈데. 타요. 내가 데려다 줄게. 서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저씨께 드릴 돈이 없어요. 그녀는 당황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송 씨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날이잖아요. 누구나 집에 가야지. 새해에 좋은 일 하나 한다고 생각할게요. 서아는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에 섰습니다. 방금 만난 낯선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수백 킬로미터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다니. 감사한 마음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막연한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그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그가 이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슬픔이 어려있던 송 씨의 눈빛은 한없이 따뜻했습니다. 늦기 전에 가요. 그가 말하며 낡은 화물차의 문을 열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골목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화물차 조수석에 앉아 자신의 재킷 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송 씨가 고개를 돌리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나 믿고 아무 걱정 말아요. 화물차는 두 낯선 사람을 태우고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서아는 몸을 떨었지만 더 이상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처음으로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온기와 희망이 차올랐습니다. 화물차가 작은 골목을 벗어날 때 서아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불빛과 즐거운 웃음소리가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서아에게 그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이제 끝없이 이어진 길과 낯설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아저씨, 서아가 작게 말했지만 엔진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송 씨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물었습니다. 서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들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고 활기찬 도시와 이제 막 시작된 이야기를 뒤로 했습니다. 화물차는 국도 위로 얇게 깔린 안개를 헤치며 달렸습니다. 아직 날이 밝지 않아 드문드문 보이는 노란 가로등 불빛만이 양옆의 광활한 들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낡은 트럭의 엔진 소리가 이른 아침의 정적을 깼습니다. 서아는 조수석에 조용히 앉아 낡은 외투 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공기에 몸이 떨렸지만 마음속에는 불안함과 따뜻함이 뒤섞인 이상한 기분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송 씨는 핸들을 굳게 잡고 앞길에 시선을 고정한 채 몸을 숙이고 있었습니다. 맞바람에 그의 하얀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서아는 무언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망설여졌습니다. 그녀는 새날의 빛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먼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안개 낀 들판을 보니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아저씨, 서아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방해가 될까 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왜 그래요? 송 씨는 여전히 길에서 눈을 떼지 않고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모님은 설날 저녁 식사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두 분 다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1년 내내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셨는데 이젠 가져갈 선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슬픔에 젖어 떨렸습니다. 송 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공감이 스쳤습니다. 핸들을 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부모든 자식이 돌아오는 것만 바라는 거지 선물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거,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상황이 달랐으면 좋았을 텐데. 아주 조금이라도요. 그 말에 송 씨는 세상을 떠난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아내는 설날에는 진수성찬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아내가 곁에 없게 되자 송 씨는 돌아갈 사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일인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지만 그래서 그는 옆에 앉은 젊은 여성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갑자기 진눈깨비를 몰고 왔고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서아는 목도리를 목 위로 단단히 끌어당기며 살짝 몸을 떨었습니다. 송 씨는 속도를 조금 줄이며 하늘을 쳐다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비가 오려나 보네. 비가 거세지기 시작했고 미끄러운 길 때문에 화물차가 약간 흔들렸습니다. 서아는 안전벨트를 꽉 붙잡았습니다.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저씨, 잠깐 어디 피할 곳을 찾는 게 어때요? 조금만 더 가봐요. 이 길에는 인가가 드물어서 쉴 곳 찾기가 힘들어 송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앞바퀴가 갑자기 무릉덩이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화물차가 휘청거렸고 서아는 비명을 지르며 대시보드를 꽉 잡았습니다. 송 씨는 균형을 잡으려 애썼지만 트럭은 한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다행히 그는 재빨리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고개를 돌려 물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전 괜찮아요. 아저씨는요?
나도 괜찮아요. 송 씨가 대답했지만 그의 시선은 차 앞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엔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확인했습니다. 그의 늙은 손이 부품 하나하나를 만져보았지만 화물차는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고장 났네. 송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한은 멍하니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하나 없는 황량한 산길뿐이었습니다. 진눈깨비는 여전히 가볍게 내리고 있었지만 두 사람을 춥고 적게 만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슈를 꼭 여미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아저씨? 송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지만 여전히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방법이 있을 거야. 세상에 해결 못할 일은 없어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의 말은 비바람 속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서한은 낯설지만 끈기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 남자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여정에는 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서아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송 씨에게 달려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송 씨는 애써 몸을 일으키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본 서한은 밀려오는 걱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진눈깨비는 멈추지 않고 내리며 모든 것을 차가운 안개 속에 가두었습니다. 화물차는 길가에 조용히 서 있었고 헤드라이트 불빛은 지친 듯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어둠과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뿐인 황량한 고갯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서한은 송 씨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죄송해요. 다 저 때문이에요. 저만 아니었으면 아저씨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으셨을 텐데. 송 씨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손을 그녀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그런 말 말아요. 내가 집에 데려다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거야. 잠깐 쉬면 괜찮아질 거야. 그의 단호한 눈빛에 서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친가족처럼 기꺼이 희생하는 방금 만난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책감과 고마움이 차올랐습니다. 1시간 전, 그들은 구불구불한 고갯길을 따라 화물차를 밀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헤드라이트 불빛은 겨우 몇 걸음 앞을 비출 뿐, 앞은 어둠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서한은 송 씨의 뒤를 조용히 따랐습니다. 다리는 지쳤고 손은 얼어붙을 듯 차가웠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바람이 불 때마다 그녀는 목도리를 목에 더 단단히 여몄습니다. 아저씨, 그녀가 망설이며 조용히 불렀습니다. 왜 그래요? 송 씨는 뒤돌아보지 않고 화물차를 밀며 걸음을 계속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아저씨가 이렇게 고생하시네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한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점점 작아졌습니다. 송 씨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희미한 빛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집에 데려다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끝까지 해야지. 설날은 다 같이 모이는 날이지 누군가를 혼자 기다리게 하는 날이 아니잖아요.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가씨가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면 그걸로 충분해. 그의 말에 서하는 목이 메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명절마다 그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는 연로하신 부모님.
온 가족이 함께 차례상을 준비하며 작은 집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지금 희망 없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계속 걸었고 마침내 길가의 한 집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문에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자동차 수리점이었습니다. 서아는 기뻐하며 송 씨의 손을 끌었습니다. 아저씨, 저기 수리점인가 봐요.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서자 중년의 남자가 나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단해 보였지만 눈빛은 따뜻해서 서아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송 씨가 화물차의 상태를 설명하자 남자는 몸을 숙여 꼼꼼하게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칠 수 있을까요? 서아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에 걸친 수건에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낡았네요. 엔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고칠 수는 있지만 몇 시간은 걸릴 겁니다. 송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아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좀 더 기다리면 되지. 중요한 건 차를 고쳐서 집에 갈 수 있다는 거니까.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고 매 순간이 그녀의 마음을 칼로 베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식어버린 음식을 앞에 두고 문밖을 바라보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부모님을 상상했습니다. 그 생각에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송 씨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무릎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아도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송 씨의 몸이 갑자기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아저씨, 서아가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그를 부축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송 씨는 애써 눈을 뜨며 목이 잠긴 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본 서아는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쉬셔야 해요. 이렇게 계속 가실 수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먹이며 애원하는 듯했습니다. 송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이상하리만치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난 괜찮아. 약속했잖아. 꼭 집에 데려다 줄게. 그 말은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꽃처럼 서아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길은 얼마나 될까? 그들은 이 역경을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을까? 차가운 밤바람은 대답 없는 질문들을 실어 어둠 속으로 흩뿌렸습니다. 서아는 수리점에서 송 씨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슬픈 눈은 낡은 화물차의 부품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피는 정비사의 모습을 쫓고 있었습니다.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진눈깨비 소리가 공간을 더욱 정적에 잠기게 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을 가진 중년의 정비사가 엔진 점검을 마치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트럭, 너무 오래됐네요. 고쳐도 임시 방편일 뿐이에요. 부품 가는 데만 몇 시간은 걸릴 텐데. 운이 좋아야 계속 갈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서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송 씨를 돌아보며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냥 저 혼자 갈게요. 아저씨께 너무 많은 폐를 끼쳤어요. 저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시는 거 원치 않아요. 송 씨는 지친 기색에도 불구하고 침착한 표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서아야, 그런 말 마라. 내가 집에 데려다 준다고 약속했으니 꼭 데려다 줄 거야. 좋은 일 하는 게 왜 고생이야. 설날이잖아. 누구도 혼자여서는 안 돼. 그의 말은 서아의 마음속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는 따뜻한 불씨 같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살짝 떨었습니다. 아저씨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항상 제가 잘 살기만을 바라셨죠. 그런데 저는 부모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송 씨에게만 들릴 정도였습니다. 송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느 부모나 다 똑같아. 자식이 무사히 집에 돌아오는 것만 봐도 충분히 행복해하셔. 선물 같은 거 너무 걱정 마. 설날에는 가족애가 가장 귀한 선물이야. 그 말에 서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믿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준 송 씨를 만난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 깨달았습니다. 차를 수리하는 동안 송 씨는 주머니에서 남은 돈을 꺼냈습니다. 그는 길가의 가게에서 붕어빵 2개와 따뜻한 옥수수차 2잔을 사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차가운 바람은 여전히 살을 애는 듯 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비사의 난로 옆에 앉았습니다. 불꽃에서 나오는 온기가 바깥의 추위를 녹여주었습니다. 먹어, 기운내서 부모님 뵈러 가야지. 송 씨가 서아에게 붕어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붕어빵을 받아들고 작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붕어빵을 먹었습니다. 주위에는 타닥타닥 불꽃 튀는 소리와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송 아저씨,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서아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감동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송 씨는 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먼 과거를 향하는 듯했습니다. 옛날에 나도 아가씨 같은 처지였던 적이 있어. 그때 우리 집사람이 내 막내동생을 설날에 고향에 데려가려고 온갖 애를 썼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저 약속을 지키고 싶어 했어. 만약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아가씨에게도 똑같이 했을 거야. 서아는 그를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이야기는 송 씨가 그녀에게 베푼 친절과 선의를 더욱 분명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정비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수리는 끝났지만 이 트럭은 너무 낡았어요. 조심해서 운전해야 해요. 무리하면 금방 다시 고장 날 겁니다. 송 씨는 정비사에게 고개를 끄덕여 감사 인사를 하고 서아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타자, 서아야. 다시 출발하자. 서아는 화물차와 송 씨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불안했지만 다른 선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그들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화물차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엔진 소리는 지친 한숨처럼 들렸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앞길을 비추며 산속의 작은 수리점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지만 고향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었습니다. 이 여정은 비록 힘들었지만 두 낯선 사람을 인정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어주었습니다. 송 씨의 낡은 화물차가 국도를 천천히 달렸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희미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옅은 안개를 뚫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송 씨와 서아는 추위에 몸을 떨었습니다. 서아는 조수석에 앉아 그의 모습을 힐끔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정비사의 경고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트럭이 또 고장나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우리 잠깐 쉬었다가요. 서아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송 씨는 뒤돌아보지 않고 안심시키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 힘이 닿는 한, 우린 꼭 도착할 거야. 이번 설에는 내 부모님이 꼭 너를 보게 될 거야. 그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지만 서아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멀리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며 곧 큰 비가 쏟아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약 30km를 더 달렸을 때 엔진에서 이상한 딸깍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송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엔진에 또 문제가 생긴 것 같네. 그는 서아에게라기보다 자신에게 말하듯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멈춰서 확인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서아가 제안했습니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금세 폭우로 변했습니다. 바람이 너무 강하게 불어 화물차가 휘청거렸습니다. 송 씨는 숨을 참으며 균형을 잡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분 뒤 화물차는 갑자기 시동이 꺼지며 텅 빈 도로 한가운데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뿐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송 씨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살을 내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이런, 또 고장 났네. 서아는 주위를 둘러보며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제 어떡하죠? 여긴 너무 외진 곳이에요. 진정해. 송 씨는 차에서 내려 길가에 버려진 작은 휴게소의 처마 밑으로 서아를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마 밑에 서서 양철 지붕을 세차게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공기에 서아는 덜덜 떨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송 씨의 목에 조심스럽게 둘러주었습니다. 아저씨, 따뜻하게 하셔야 해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기 쉬워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송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난 걱정 마. 난 늙어서 고생 좀 해도 괜찮아. 내가 무사히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는 게 중요하지. 그의 말에 서아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떠올렸습니다. 명절마다 자신이 고향에 돌아올 때마다 짓던 부모님의 그 눈빛을 기억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웃음꽃을 피우던 그 저녁 식사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불운한 사고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였습니다. 그 생각에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몰랐고 버려진 휴게소의 틈새로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송 씨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정신을 차리려고 애썼지만 그의 눈은 피로로 점점 감겼습니다. 서아는 그를 보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아저씨, 잠깐 쉬세요. 제가 가서 사람을 찾아볼게요. 안 돼. 송 씨가 즉시 막아섰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위험해. 그냥 여기서 쉬어. 하지만 여긴 아무도 없잖아요. 이렇게 계속 앉아만 있을 수는 없어요. 서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송 씨는 그녀를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지만 이 어두운 밤에 그녀를 혼자 보내는 것은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해주셨어요. 이제 제가 무언가를 할 차례예요. 제가 가서 도움을 청할게요. 아저씨는 여기서 쉬고 계세요. 서아의 단호한 모습에 송 씨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돌아와야.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작은 손전등을 챙기고 남은 목도리를 목에 단단히 두른 뒤 처마 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비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저 앞 어딘가에 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비가 쉴 새 없이 얼굴을 때렸고 차가운 바람이 야른 옷을 뚫고 들어와 서아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발밑은 발목까지 차오른 진흙탕이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전쟁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서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도움을 찾아야 한다. 날이 밝기 전에 송 씨에게 돌아가야 한다. 피로감이 몰려올 때마다 서한은 멀리 보이는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처럼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송 씨도 나를 필요로 한다. 마침내 비를 맞으며 1시간가량을 걸은 끝에 서하는 산속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비안개 속으로 기와지붕 집들이 희미하게 보였고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노란 불빛에 그녀의 마음도 조금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가장 가까운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은 얼어서 거의 감각이 없었습니다. 중년의 여인이 문을 열었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뻑 젖은 서하를 보고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서요. 서하는 추위에 목이 잠겨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인은 서하를 집 안으로 끌어당겨 난로 옆에 앉혔습니다. 서하로부터 송 씨와 자신의 이야기를 황급히 전해 들은 여인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볼게요. 우리에게 낡은 트럭이 한 대 있는데 필요하면 빌려가세요. 서하는 여인을 바라보며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송 씨에게 돌아가는 길, 서하는 친절한 부부가 빌려준 낡은 트럭을 운전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길을 덮었고 굽은 길과 움푹 팬 구멍들은 매 순간이 도전이었습니다. 서하는 운전을 하면서 자신을 탓했습니다. 내가 아저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저씨는 더 평화로운 설날을 보냈을 텐데. 내가 아저씨를 이 공경에 빠뜨렸어. 이런 생각들이 서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길가의 나무 아래에 트럭을 세우고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강해져야 해. 송 씨가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으니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어. 서하가 버려진 휴게소로 돌아왔을 때 송 씨는 여전히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서하를 보자 그의 눈에는 평온함이 스쳤습니다. 아저씨, 차 빌려왔어요. 서하가 그에게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해낼 줄 알았다고. 송 씨가 부드럽지만 믿음이 담긴 목소리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하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아저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저씨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으셨을 텐데. 송 씨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차분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내 삶의 의미를 되찾는 방법 중 하나니까. 난 고생스럽지 않아. 사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 그 말은 서하의 마음속 모든 불안감을 씻어주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송 씨를 바라보며 이 여정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느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두 사람은 새 트럭을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서하는 조수석에 앉아 검은 구름으로 뒤덮인 하늘을 이따금 올려다보았습니다. 날씨는 점점 더 추워졌고 거센 바람은 여전히 귓가를 스치며 이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상기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하는 무엇이 앞을 가로막든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따뜻한 마음과 강인함을 지닌 동반자, 송 씨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집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날의 첫 빛이 구름 사이를 뚫고 비에 젖은 길 위로 쏟아졌습니다.
양옆 들판에서 풍겨오는 젖은 풀 냄새가 섞인 차가운 공기가 긴 밤을 보낸 마음을 진정시키는 듯했습니다. 트럭은 천천히 굴러갔고 낡은 엔진 소리는 길가의 나뭇가지에서 지저귀는 새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서아는 조수석에 앉아 희망에 찬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고향으로 이어지는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신 곳, 설날 전에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까봐 두려워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녀는 감격에 겨워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송 아저씨, 다 왔어요. 보여요. 우리 고향 가는 길이에요. 송 씨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른 기침이 터져 나왔고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쉴게. 걱정 마. 서아는 그를 돌아보며 걱정이 가득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더는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제발 좀 쉬세요. 하지만 송 씨의 단호한 눈빛은 모든 만류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약속했잖아. 약속은 지켜야지. 두 사람은 여정을 계속했습니다. 길 양옆으로 황금비두로 익은 논이 펼쳐지며 그들을 감싸는 듯했습니다. 흙과 곡식의 내음이 서아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은 감동 때문만이 아니라 송 씨에 대한 감사함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송 씨는 사이드미러를 통해 그녀를 바라보며 다정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어. 그냥 잘 살고 부모님께 효도하면 그걸로 충분해. 나한테 이건 희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이었어. 그 말은 서아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뒤에서 송 씨의 손을 꼭 잡았고 그의 모든 말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송 씨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앞길을 비추는 등불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착을 불과 몇 킬로미터 앞두고 송 씨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는 트럭을 세우고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서아는 겁에 질려 외쳤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송 씨는 고통을 애써 참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쉬면 돼. 걱정 말고 너 먼저 가. 부모님 오래 기다리시게 하지 말고. 그 말에 서아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아저씨를 여기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같이 왔으니까 같이 가야죠. 송 씨는 감동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긴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정말 착한 딸이구나. 내 부모님은 분명 널 아주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서아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물병을 꺼내 송 씨에게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물 좀 드세요. 몇 분만 쉬었다가 같이 가요. 아저씨가 저를 위해 너무 많은 걸 해주셨으니 이젠 제가 아저씨를 돌볼 차례예요. 그들은 길가에 앉아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벼 이삭을 스치는 소리가 주변에 평화로운 기운을 더했습니다. 마음속은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서아는 송 씨와 자신 사이에 낯선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가족 같은 기묘한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송 씨는 기운을 차리고 다시 출발하자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가자, 아가씨. 한 해의 마지막 날이잖아. 이 중요한 순간을 놓칠 순 없지. 트럭은 다시 출발했습니다. 엔진은 약해졌지만 바퀴가 굴러갈 때마다 희망과 인정과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기억들을 싣고 나아가는 듯했습니다. 마을로 이어지는 익숙한 길에 들어서자 서하는 집들의 지붕과 소나무들, 그리고 설 준비로 분주한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기쁨과 행복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전 아저씨를 두고 갈 수 없어요. 만약 부모님이 제가 그런 걸 아시면 절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서하가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송 씨의 지친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은행나무 그늘 아래 새벽의 첫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었지만 긴 밤의 차가운 기운은 여전히 두 사람의 어깨에 남아 있었습니다. 송 씨는 희미하게 웃으며 뼈마디가 드러난 손으로 그녀의 손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착한 아이야. 하지만 명심해. 내 부모님은 내가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셔. 난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뒤따라갈게. 서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송 씨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멈출 순 없어요. 아저씨를 여기 두고 가면 전 평생 저를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그때 작은 마을 버스의 엔진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서하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에 희미한 희망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길 한가운데로 달려가 손을 흔들었고 버스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선한 미소를 지닌 중년의 운전기사가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두 분, 이른 아침에 여기서 뭐 하세요? 서하는 자신과 송 씨의 상황을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이야기를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타세요. 목적지까지 바로 데려다 줄 수는 없지만 강원도 읍내를 지나가니까 거기서 내려줄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서하는 감격에 겨워 눈물이 글썽한 채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차에서 내려 송 씨를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몸이 많이 약해 보이시네요. 좀 쉬세요. 차에 따뜻한 물도 있어요. 서하는 송 씨를 좌석에 앉히고 자신이 늘 지니고 다니던 목도리를 덮어주었습니다. 송 씨는 고마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은행나무와 차가운 바람이 부는 길을 뒤로 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송 씨는 좌석에 기댄 채 약하지만 규칙적인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하는 그의 곁에 앉아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문득 그들이 만난 순간부터의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소, 격려의 말, 그리고 송 씨의 굳은 의지까지. 모든 것이 이 힘든 여정의 추위를 녹여주는 따뜻한 불꽃 같았습니다. 날 걱정하지 마라, 송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난 그저 내 여정의 일부를 함께한 사람일 뿐이야. 중요한 건 내가 집에 돌아가는 거지. 부모님이 널 기다리고 계시잖아. 서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저씨는 그냥 함께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에게 희생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송 씨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정했지만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서하는 조용히 자신의 두꺼운 외투를 벗어 그의 몸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세월의 흔적이 뚜렷했지만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버스가 읍내에 가까워지자 운전기사가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내리면 마을까지는 걸어갈 만할 거예요. 서하는 운전기사에게 고개를 숙이며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기사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운전기사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두 분 다 무사히 집에 도착하길 바랍니다. 그는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차를 몰고 떠났고 작은 길에 서아와 송씨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앞에는 마을로 이어지는 황금빛 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논이 향기와 부엌 연기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서아의 코끝을 찡하게 했습니다. 아저씨,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송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다리는 눈에 띄게 떨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워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가자, 아가씨. 우리 거의 다 왔어. 서아가 송씨를 부축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멀리서 절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며 묵은 해가 곧 지나감을 알렸습니다. 서아는 송씨를 돌아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는 그냥 고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송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곳이지. 아침 햇살이 작은 마을길을 부드럽게 비추며 나뭇잎이 무성한 가로수 아래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서아는 마을로 들어서는 갈림길에서 송씨를 부축해 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기진맥진함과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불과 몇 걸음만 더 가면 익숙한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 다 왔어요. 우리 집이 저기예요. 서아의 목소리는 메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골목 끝에 있는 작은 집을 가리켰습니다. 부엌 지붕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맛있는 갈비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송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가자, 아가씨. 부모님 오래 기다리시게 하지 말고 서아는 만감이 교차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멀리서 부모님이 밥상 옆에 앉아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쪽진 백발의 어머니는 텅 빈 마당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른 체구지만 여전히 총명한 눈빛을 지닌 아버지는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서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에 젖어 갈라졌습니다. 두 분은 깜짝 놀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서아야? 정말 너니?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서며 주름진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서아는 어머니를 향해 달려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고 서아의 울음소리만이 터져나오는 감동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서서 뺨 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이것이 꿈이 아님을 확인하려는 듯 딸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무사히 와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어머니가 목이 메인 소리로 말하며 떨리는 손으로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밤새도록 얼마나 걷겠는지 몰라.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서아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어머니를 잃지 않으려는 듯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송씨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의 재회를 보며 그는 아내와 함께 행복했던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했습니다. 문득 그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로와 은은한 고통은 이 순간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엄마, 이분은 송 아저씨예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신 분이에요.
서아가 송 씨의 손을 잡고 부모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서아의 부모님은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송 씨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날이잖아요. 누구나 집에 와야죠.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서아의 어머니는 그를 식탁에 앉히고 음식을 권했습니다. 아저씨도 여기 남아서 저희랑 설날 밥 한 끼 같이 드세요.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우린 이번 설을 망칠 뻔했어요. 아닙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그저 작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송 씨가 말했지만 그의 눈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는 의자의 등을 살짝 기대며 자신의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피로를 감추려 애썼습니다. 모두가 기쁘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 서아는 송 씨의 창백한 얼굴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송 아저씨, 괜찮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부모님이랑 즐겁게 시간 보내. 하지만 서아는 걱정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위해 얼마나 애쓰셨는지 알아요. 걱정 마세요. 아저씨가 저를 도와주셨듯이 이젠 제가 아저씨를 돌볼게요. 송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는 조용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력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지만 서아가 가족과 재회하는 이 순간을 보니 자신의 희생이 가치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이웃집에서 흘러나오는 명랑한 웃음소리가 새해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서아는 부모님의 손을 잡았고 송 씨는 따뜻한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처마 밑에 걸린 붉은 등불에 반짝이는 불빛 속에서 그는 평화로움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송 아저씨, 곧 새해예요. 서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올해는 아저씨께 더 많은 기쁨과 의미 있는 날들이 있기를 바라요. 송 씨는 눈을 뜨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무사한 걸 보는 것만으로도 난 이미 완벽한 설날을 맞이했어. 새해 첫날 아침, 희미한 빛 속에서 송 씨는 서아의 집마당 앞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노란 매화나무가 화사하게 피어 있었고 바람에 살랑이는 꽃잎들이 지나간 봄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는 살며시 눈을 감았고 오래된 기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밀려왔습니다. 그는 다정했던 아내를 그리고 온 가족이 작은 집에 모여 함께 보냈던 따뜻한 설날을 기억했습니다. 그 시절, 차례상을 준비할 때마다 아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새해 인사 소리가 분위기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새해 선물로 그에게 손수건을 수놓아 주던 아내의 모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여보, 이제 나 혼자 이 텅 빈 곳에서 조용히 설을 맞이하오. 그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목이 잠긴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가에서 눈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나오던 서아가 매화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있는 송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공허한 눈빛을 알아차렸습니다. 서아는 그에게 다가가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가족들 생각하고 계셨어요. 송 씨는 깜짝 놀라 그녀를 돌아보며 옅은 미소로 자신의 약한 모습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 좀 했어. 걱정 마. 서아는 공감 어린 눈빛으로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송 아저씨, 아내분과 가족들이 그리우신 거죠. 지난 여정 동안 아저씨가 제게 해주신 모든 일을 보며 가족이 가장 소중한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저씨는 제가 부모님을 다시 찾도록 도와주셨는데
왜 아저씨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서아의 말은 송 씨의 심장을 깊이 찔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고 그의 마른 손이 의자 가장자리를 붙잡고 떨렸습니다. 나는 감히 그럴 수가 없어. 여동생과 헤어진 지 너무 오래됐어. 지난 몇 년간 그 애가 아직 날 기억할지 아니면 이 오빠를 잊었을지 늘 궁금해했지. 서아는 그의 손을 잡고 꽉 쥐었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후회는 계속될 거예요. 이번 설날이 아저씨의 가족을 되찾을 기회가 되게 하세요. 서아의 조언에 송 씨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연락이 끊긴 유일한 여동생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고통에 휩싸인 그는 모든 것을 등지고 누구도 다가갈 수 없는 외로움 속에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아의 격려에 찬 눈빛 앞에서 그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심장 속에서 희미한 빛이 깜박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애가 날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날 만나고 싶어 하지 않으면? 송 씨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아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아저씨는 항상 제게 좋은 일은 절대 틀린 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저도 아저씨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을 되찾는 건 절대 늦은 일이 아니라고요. 내적 갈등 끝에 송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액정이 깨진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수년 동안 외우고 있었지만 감히 전화하지 못했던 번호를 누르는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울릴 때마다 그의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었습니다. 상철 오빠? 정말 오빠야. 전화기 너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릴 적 그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오빠라고 불렀던 여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송 씨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휴대전화를 붙잡고 눈물과 미소가 뒤섞인 채 울었습니다. 나다.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전화기 너머에서도 여동생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오빠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뻐. 이번 설에도 나와 조카들은 오빠를 기다리고 있었어. 서아는 송 씨를 바라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결코 잊지 못할 감동적인 재회, 기적의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송 아저씨, 아저씨가 해내셔서 정말 기뻐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송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노란 매와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며 그의 기쁨을 축하하는 듯했습니다. 설날 아침, 서아의 집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이 송 씨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는 말없이 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휴대전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희망, 두려움, 그리고 지난 수년간 쌓여온 죄책감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전화하세요. 더 이상 망설일 필요 없어요. 서아가 격려의 눈빛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명 아저씨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송 씨는 떨리는 손을 뻗어 휴대전화를 집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익숙한 숫자는 결코 빛바래지 않는 기억의 일부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번호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키패드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전화 연결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여동생에 대한 모든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소나무 아래에서 함께 놀던 모습, 그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오빠라고 부르며 해맑게 웃던 여동생의 모습. 모든 것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그가 놓쳐버린 세월, 가족과 멀어지게 만든 잘못들이 있었습니다. 상철 오빠, 전화기 너머에서 목이 메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그 목소리에 송 씨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 전화기 저편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몇 년째 이날만 기다렸어. 왜 안 왔어? 가족들이 오빠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아. 송 씨의 얼굴 위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여동생의 애정 어린 말 한마디에 마음속 고통과 후회가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감히 그럴 수가 없었어. 너를 실망시킬까봐 두려웠다. 내가 더는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봐. 무슨 소리야? 여동생이 여전히 목이 메인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오빠, 설날은 용서하고 다시 만나는 날이야. 오빠가 어디서 뭘 하든 가족은 항상 오빠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어. 서하는 곁에 조용히 서서 스피커폰으로 흘러나오는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며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은 단순히 한 가족의 재회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지속된 고통을 치유하는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상철 오빠, 여동생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이번 설에는 집에 와. 나와 조카들이 항상 오빠를 기다리고 있었어. 엄마도 항상 오빠가 돌아오길 기도하셨어. 비록 지금은 곁에 안 계시지만 돌아가시기 전까지 엄마는 항상 오빠가 당신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말씀하셨어. 그 말은 송 씨의 마음속 모든 의심을 씻어내는 거대한 파도와 같았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가슴에 꼭 껴안고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갈게. 이번 설에는 꼭 갈게. 통화가 끝나고 집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송 씨는 꺼진 휴대전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듯했습니다. 서아가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저씨는 항상 두려워했던 일을 해내셨어요. 용기를 내주셔서 정말 기뻐요. 송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아야, 가족들이 정말 나를 용서해 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제 더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아저씨, 서아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저씨가 돌아가기만 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믿어요. 가족 간의 정은 아무리 오래 떨어져 있었어도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거니까요. 밖에서는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축제 분위기와 어우러졌습니다. 서아는 송 씨의 입가에 떠오른 미소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난 여정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미소였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는 순간임을 알았습니다. 서아야, 송 씨가 침묵을 깼습니다. 이 여정에서 날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뿐만이 아니야. 나 자신을 되찾게 해줘서 고마워. 서아는 뺨 위로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아저씨가 먼저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전 그저 똑같이 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이 마당으로 나갔을 때 새해 첫 아침 햇살이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떨어지는 매와 꽃잎들이 새로 찾은 기쁨을 장식하는 듯했습니다. 송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벅찬 감정으로 가득 찼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설날을 맞이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서안의 가족의 작은 집, 설날 아침 공기가 곳곳에 스며들었습니다. 푹 끓인 갈비찜과 떡국 냄새, 그리고 처마 및 국과 화분의 향기가 모든 것을 유난히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서아가 거실로 들어섰을 때
송 씨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테이블 옆에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저씨, 서아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불렀습니다. 고향에 가시기 전에 부모님이랑 저랑 여기서 좀 더 쉬었다 가셨으면 해요.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송 씨는 고마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돌아봤습니다. 아가씨와 가족들에게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설을 느끼는 것 같아 서아의 가족이 아침 식사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녀의 연로하신 부모님은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모든 것을 정성껏 준비하셨습니다. 서아의 아버지는 송 씨를 바라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여기를 편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모두 비슷한 처지 아니겠습니까? 명절에는 누구에게나 따뜻함이 필요하죠. 송 씨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벅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함께 모여 식사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아는 옆에 앉아 송 씨에게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전에 아저씨의 설날은 어땠어요? 분명 좋은 추억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송 씨는 허공을 바라보며 고단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매년 설날이 우리 가족에게 큰 기쁨이었지. 온 가족이 모여 전통 음식을 만들고 아버지는 난로가에서 전쟁 시절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어. 나와 여동생은 어머니가 차례상을 차리시는 순간을 손꼽아 기다렸지. 모든 음식에는 고향의 맛, 사랑, 그리고 유대감이 담겨 있었어. 그의 눈빛이 어두워지고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실수를 저지르면서 모든 게 변했어. 가족과 함께 보낸 마지막 설날이 20여 년 전이었지. 그 설날 이후로 나는 부끄러움과 후회를 안고 떠났어. 서아는 귀를 기울이며 마음속 깊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아저씨, 그거 아세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기억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그저 아저씨가 돌아와서 그 기억을 완성해 주길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날 오후, 서아는 파란색 펄목도리를 손에 들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송 씨에게 목도리를 건네며 격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저씨, 이거 받으세요. 제 작은 선물이에요. 이번 여정이 아저씨를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다시 데려다 줄 거라고 믿어요. 송 씨는 목도리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마음속에 퍼져나갔습니다. 서아야, 넌 이 여정을 실현하게 도와줬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되찾게 해줬어. 너에게 정말 큰 빚을 졌구나. 서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는 저한테 빚진 거 없으세요. 아저씨는 저에게 친절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이에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송 씨는 고향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서아의 가족은 처마 밑에 서서 그를 배웅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걱정과 희망이 교차했습니다. 서아의 아버지가 송 씨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시게. 가족이란 아무리 오래 떨어져 있어도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는 곳이니까. 떠나기 전 송 씨는 서아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알지 모르겠지만 넌 내가 지난 20년간 감히 마주하지 못했던 일을 해내도록 도와줬어. 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족들 곁으로 돌아가세요. 분명 아저씨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낡은 트럭이 마을길을 따라 천천히 굴러갔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송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앞을 향해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그곳에는 아침 햇살에 황금빛으로 빛나는 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익숙한 시골길, 굽이진 길, 그리고 소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모두 오래된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귓가에는 전화를 통해 들려온 여동생의 목소리가 여전히 맴돌았습니다. 오빠, 돌아와. 우리 항상 오빠 기다리고 있었어. 송 씨의 마음속에 아침 안개를 뚫고 내리쬐는 햇살처럼 믿음이 밝아왔습니다. 그는 이번 귀향이 단순히 물리적인 여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는 여정임을 알았습니다. 봄날 아침 햇살 속 마을로 이어지는 흙길은 무성한 나뭇잎으로 그늘져 있었습니다. 노란 매와 가지마다 활짝 핀 꽃들이 새해가 왔음을 알렸습니다. 송 씨는 트럭을 세우고 익숙한 갈림길 앞에 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길 끝에 있는 낡은 집을 향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나무 울타리, 드넓게 펼쳐진 논, 그리고 집 앞마당의 오래된 감나무까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마치 느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송 씨는 트럭 운전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했고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기억과 감정만이 남았습니다. 서아가 그의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우리 도착했어요. 여기가 아저씨 집 맞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 집이야. 20년 만이네. 서아는 격려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송 씨는 트럭에서 내려 천천히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발밑의 붉은 벽돌은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에게는 사랑과 추억이 가득한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대문이 열렸습니다. 마당에서는 나이든 여인이 국화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문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바라보며 시선이 멈췄습니다. 상철 오빠? 그 부름은 고요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여인은 물뿌리개를 떨어뜨리고 송 씨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발은 땅에 닿지 않는 듯했습니다.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그를 와락 껴안고 기쁨과 감동에 겨워 흐느꼈습니다. 상철 오빠, 정말 돌아왔구나. 송 씨는 가만히 서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여동생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너와 가족들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어. 오빠, 그런 말 마. 가족은 항상 오빠를 기다렸어. 오빠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소리를 듣고 어린 조카들이 집 안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삼촌이다. 삼촌이 오셨다. 아이들은 송 씨 주위를 맴돌며 호기심과 기쁨에 찬 눈빛으로 환호했습니다. 여동생은 그를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내부는 낡았지만 여전히 아늑했습니다. 제단에는 부모님의 영정 사진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한과와 갓 쪄낸 떡의 향기가 풍겼습니다. 오빠, 지난 몇 년간 우리 항상 설날 차례를 지내면서 오빠가 돌아오길 기도했어. 부모님도 오늘 오빠를 보셨으면 정말 기뻐하셨을 거야. 여동생이 감정에 북받쳐 목이 잠긴 소리로 말했습니다. 송 씨는 제단 앞에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왔습니다. 지난 세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시는 떠나지 않고 곁에서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의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이나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족을 되찾았음을 깨달았을 때의 안도감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가족들은 따뜻한 제외의 식사를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오갔고 집안 곳곳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아도 함께 앉아 송 씨가 가족의 기쁨에 동화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여정이 완벽한 결말을 맺었다는 것에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해가 질 무렵 서아는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송 씨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아저씨, 가족을 되찾으셔서 정말 기뻐요. 이제 다시는 외롭지 않으실 거라고 믿어요. 송 씨는 서아의 손을 잡고 고마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서아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 여정을 감행할 용기가 있었을지 모르겠어. 내가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어. 서아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는 저에게 대가 없는 친절을 가르쳐 주셨고 오늘 저는 그 의미를 분명히 깨달았어요. 서아가 떠나자 송 씨는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동생이 그의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가 돌아왔으니 이번 설날에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네. 송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이곳에 속해 있음을 진정으로 느꼈습니다. 작은 집 안에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낡은 나무 식탁 위에는 새하얀 떡국, 노릇하게 구운 닭고기, 그리고 매콤한 김치까지 설날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집안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송 씨는 상석에 앉아 조용히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이렇게 완전한 설날 밥상을 받아보았습니다. 그의 옆에서 여동생이 차를 따르며 기쁨이 가득한 눈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상철 오빠, 가족들이랑 설날 밥 먹는 게 얼마만이야? 그녀가 목이 메인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0년. 20년 동안 난 쪽방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 내가 다시 여기 앉아서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잠시 동안 가족 모두가 침묵했고 그의 말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서아는 식탁 한쪽 구석에 앉아 송 씨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그 온화한 미소 뒤에는 아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에게 살짝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행복하세요. 송 씨는 그녀를 돌아보며 고마움이 담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서아야,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넌 모를 거야. 난 평생 가족들을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했거든. 서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록 힘들었지만 그들의 여정이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의미를 가져다 주었음을 알았습니다. 맞은편에 앉아있던 서아의 부모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송 선생님, 저희가 정말 감사합니다. 송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딸이 어떻게 됐을지. 송 씨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그저 누구라도 했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더 이상 의미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서아와의 여정을 통해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제가 여전히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당 밖, 늙은 매화나무가 노란 꽃을 화사하게 피우고 있었습니다. 바람의 살랑이는 매화 꽃잎들이 봄을 맞이하며 춤을 추는 듯했습니다. 송 씨는 매화나무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젊고 열정 넘쳤던 시절의 봄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아내와 함께 설을 준비하고 마당에 매화나무 가지 하나하나를 정성껏 돌보던 시간들. 여동생과 조카들의 웃음소리도 기억났습니다. 모든 것이 생생한 그림처럼 떠오르며 그에게 깊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서아는 그의 시선을 따라가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하세요? 송 씨는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 매화나무를 보고 있었어. 꼭 내 인생 같아서 말이야.
다 시들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거든. 매화나무는 많은 게 필요 없어. 그저 약간의 햇빛과 약간의 비만 있으면 이렇게 화사하게 꽃을 피우지. 서한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담긴 깊은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모두가 막걸리 잔을 들고 새해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송 씨의 여동생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상철 오빠,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이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집에 돌아왔으니 이제 다시는 어디 가지 마. 응. 송 씨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집안의 모든 사람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이곳이 자신이 속한 곳이며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곳임을 알았습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 여기서 가족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며 살게. 날 포기하지 않아 줘서 고맙다. 모두들. 사람들이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할 때 서한은 송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물했던 목도리를 그의 목에 부드럽게 다시 둘러주었습니다. 아저씨, 이 여점은 저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아저씨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것이기도 했네요. 아저씨를 만나서 정말 감사해요. 송 씨는 그녀의 손을 잡고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야, 내가 내게 삶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어. 내가 널 도운 게 아니라 내가 날 구한 거야. 진심으로 고맙다. 밖에는 부드러운 봄밤의 달빛이 작은 집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당 앞 매화나무는 희망과 부활의 상징처럼 불빛 아래에서 반짝였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올해의 봄은 단순한 설날이 아니라 재회와 화합의 봄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봄 햇살이 작은 마을을 비추며 설날의 따뜻한 기운을 실어 날랐습니다. 집 처마 밑에 앉아 송 씨와 서한은 평화로운 시골 풍경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앞에 늙은 매화나무는 활짝 피어 바람에 흩날리는 노란 꽃잎들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저것 봐, 송 씨가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이 되니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저렇게 메말랐던 매화나무도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잖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약간의 희망과 약간의 사랑만 있다면 어떤 슬픔도 다 이겨낼 수 있어. 서한은 반짝이는 눈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말이 맞아요. 아저씨가 아니었다면 전 집에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부모님,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설날, 또 선한 것에 대한 믿음까지 모든 것을 놓칠 뻔했어요. 송 씨는 그녀를 돌아보며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아야, 사실은 내가 나를 깨닫게 해줬어.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걸 말이야. 이 여점은 널 집에 데려다 줄 뿐만 아니라 날 가족에게로 그리고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했어. 마당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높이 매달린 등불이 흔들리는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며 이따금씩 떨어지는 매화 꽃잎을 보물처럼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부엌에서 한과를 준비하던 송 씨의 여동생이 처마 밑으로 나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상철 오빠, 거기 계속 앉아있으면 설날 기분 다 놓쳐. 들어와서 과자라도 좀 더 먹어. 그래야 이번 설이 완벽하지. 송 씨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난 여기서 모두가 즐거워하는 모습만 봐도 충분해. 20년 만이야. 이렇게 의미 있는 설날은. 그 말에 여동생은 감정이 북받치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 손을 잡고 목이 메인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돌아와서 우리 집이 비로소 완전해졌어. 이제 다시는 어디 가지 말고 여기서 나와 조카들이랑 함께 있어. 우리 집은 언제나 오빠가 필요해. 송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 여기가 내 집이고 내가 속한 곳이니까. 서아는 문에 기대어 서서 송씨 가족의 따뜻한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비에 젖은 길을 헤매던 순간부터 난로가에 앉아 붕어빵을 나눠 먹던 순간까지 그 모든 시련이 이 완벽한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송씨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송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저씨는 저를 집에 데려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친절과 희생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셨어요. 아저씨가 하신 일 평생 잊지 않을게요. 송씨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야, 오히려 내가 너에게 고맙다. 널 만나지 못했다면 난 아마 평생 가족을 되찾지 못했을 거고 내 삶이 여전히 의미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을 거야. 그날 저녁,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온 가족은 마당의 매화나무 아래에 모여 앉아 옛 설날 이야기를 나누고 새해의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활짝 핀 노란 꽃을 피운 늙은 매화나무는 재회와 새로운 시작의 증인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서아는 주머니에서 작은 등불을 꺼내 안에 촛불을 밝힌 뒤 송씨에게 건넸습니다. 아저씨, 이 등불은 희망의 빛이에요. 새해에는 아저씨와 가족분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고 믿어요. 송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등불을 받는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고맙다, 서아야. 이 불빛을 볼 때마다 인생에는 항상 기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기억할게. 밤이 깊어지고 보름달이 작은 마을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마당의 매화나무와 밝게 빛나는 등불은 믿음과 재회의 상징처럼 빛났습니다. 그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송씨 가족과 서아의 웃음소리는 봄을 맞이하는 노래처럼 밤하에 울려 퍼졌습니다. 송씨와 서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험난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와 가족의 가치를 되찾는 여정이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는 친절함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찾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설날은 단순히 가족이 모이는 날이 아니라 갈등을 치유하고 용서하며 마음을 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송씨처럼 때때로 우리는 가족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은 우리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우리를 기다려주는 곳이라는 것을 말입니다.